오늘은 그 구글에서 성인용품 창업 이렇게 검색하면 성인용품 판매 창업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한번 들여다보니까 좀 너무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영상 제목도 아마 답변 이래가지고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영상을 올리신 분이 이 영상을 보고 다시 뭐 반론을 하거나 또 뭔가 할 얘기가 있다면 또 해주시면 제가 또 얘기하고 그러면 재밌는 토스 뭐라 그러지? 왔다 핑퐁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우선 이제 쭉 살펴보는데 제일 먼저 이제 얘기할 게 대리배송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망한다. 뭐 이런 그 얘기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우선 대리배송 시스템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드리면 대리배송이라는 건 이거예요. 보통은 이제 무슨 쇼핑몰 창업을 하거나 하면 물건을 이제 가지고 창고나 뭐 사무실이든지 뭐 조그만 데는 자기 사무실 같은 오피스텔에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물건을 재워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발송을 하는 거예요. 택배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이제 성인용품은 좀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게 많게 잡으면 10만 개 이상을 보고 있고요. 10만 종. 그리고 보통 취급하는 게 좀 적은 데는 뭐 5, 600종이고 많은 데는 뭐 몇만 종을 갖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 1000종만 된다고 해도 그거를 종류별로 해서 뭐 수량해가지고 하려면 뭐 1억, 2억은 그냥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창업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양말 쇼핑몰이나 뭐 옷 쇼핑몰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필요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 10몇 년 전에 이 정도에서 이제 대리배송 시스템이 생겨난 거거든요. 좀 손쉽게 창업할 수 있게 도와주자. 그러면 이제 대리배송 시스템 통해서 창업했을 때 계기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좀 반론할 게 좀 있는데 우선 대리배송 시스템을 무조건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창업자는 수입이나 제조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조는 하기 힘들어요. 할 수 없다기보다는 하기 힘들죠. 근데 수입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사실 중국 이런 데서 수입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게 옛날에 수입이 안 되는 건 사실 밀수였거든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성인용품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수입하는 걸 세관에서 통관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밀수로 많이 해왔어요. 10년 이전 막 이럴 때는. 근데 지금은 다 합법화돼서 그냥 세관이 돼요. 그래서 그냥 중국에서 수입하는 사람이 10만 명도 넘을 거야 아마. 누구라도 수입할 수 있고요. 그냥 가서 그냥 사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그러면 대단히 많이 들어가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뭐 어느 한 품목에 따라 다르긴 한데 1000만에서 2000만 원이면 충분히 뭐 1000개, 2000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입을 못 한다는 건 좀 그런 거고, 그러니까 대리배송을 하면서 대리배송을 격가지로 이용하면서 수입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입을 할 수 없다는 건 좀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인기 있는 상품을 대리배송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기 있는 상품을 갖추지 못해. 뭐 자기만의 상품, 차별화된 상품을 갖지 못해서 다른 데랑 뭐 차별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수입한다고 해도 똑같아요. 어쩌보면 수입하면 오히려 차별화가 안 돼요. 대리배송은 장점이 뭐냐면 만약에 이제 예치금을 하는 데도 있고 저희는 예치금도 받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대리배송 업체, 수입업체를 세 군데를 거래하잖아요. 그 예치금을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넣어놨어요. 그럼 여기 만종, 여기 만종, 여기 만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3만 종 정도에서 운영할 수 있잖아요. 물론 공급가 부분은 좀 있을 수 있겠죠. 직접 수입하는 것보다. 근데 자기가 수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1억을 들여서 수입했어요. 브랜드 있는 건 하나 수입하면 끝이고 그리고 브랜드가 좀 낮은 것도 한 서너 개 브랜드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차별화가 더 힘든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가져왔을 때 다른 업체는 못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어떤 브랜드도 독점을 주고 있지 않아요. 말로는 독점이라고 하는 업체가 많지만 여기서 이렇게 괜찮으면 다 또 갖고 오는 거예요. 누구라도 수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대리배송 시스템을 같이 활용하면 오히려 더 차별화하기가 편하죠. 그리고 당장 만약에 이게 가격 측면이나 어떤 효율성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필요 없으면 버리면 되고 내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단히 사업적으로 탄력 있는 운영이 가능하게 해주는 게 대리배송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대리배송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잘못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팩트체크 이거는 이제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 대리배송을 이용할 경우 업체에서 가짜 상품을 보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10년, 20년 전 얘기예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구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직접 수입하려고 하면 통관을 안 해주니까 세관에서 수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밀수를 하게 돼요. 밀수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리스크 비용이 그만큼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현지에서 만원짜리를 10만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팔리면 벌금도 내야 되고 나중에 그러면 수갑도 차야 되고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물건을 압류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리스크 비용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국내에서 이걸 카피품을 만들면 그거보다 요거 10만원에 팔리는 걸 5만원에 팔아도 돈이 남잖아요. 카피하고 모방을 해도. 그러니까 그때는 있는 거예요. 카피품이라고 보통 쓰고 파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진품을 속여 파는 사람도 실제로 있었어요. 20년 전에. 그런데 지금은 다 정식 통관이 됩니다. 정식 통관이 되고 하는데 거기 세금 조금만 내면 가져올 수 있는데 굳이 가짜를 만들면 안 남아요. 남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냥 사오는 게 더 낫지. 그러니까 굳이 가짜를 파는 거는 바보짓이거든요. 지금 현 시대에.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그 옛날에 창업하셨던 분 얘기를 듣고 말씀하셨거나 아니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저희도 거래처도 많고 저희도 대리점도 하고 있지만 저희 이런 클레임 들어본 적도 없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케이스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거는 완전 잘못된 얘기고요. 또 대리배송을 할 경우에는 CS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이제 판매자가 있고 고객이 있는데 저게 대리배송 업체라 하면 요청이 와서 이렇게 배송해 줬는데 물건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이렇게 막 항의하는데 이렇게 항의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라고 하고 CS 자꾸만 발뺌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업체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제어나 그리고 저희가 거래하는 여러 업체 시스템을 보면 저도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고객이 무리하게 새 제품 있어. 패키지를 뜯었어. 그럼 거기 실이 떨어지면 우리 공장으로 다시 보내야 돼요. 일본으로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팔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환불이 안 되는 거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변심했다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를 100% 교환을 해주고요. 환불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제가 아는 업체들도 사실은 이 업계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CS를 미룬다는 건 아마 다른 고객이 잘못한 사례 같은 거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거든. 바이브레이터 나왔는데 개가 물어뜯었어요. 그럼 어떻게 배상해줘요? 그런 경우는 이런 떠넘기기가 아니고 아예 안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무슨 쿠팡 무슨 시스템에 무슨 점수가 어떠니 이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해달라고 우기는 상황인 거죠. 제가 볼 땐 그런 걸로 보여요. 그래서 CS 떠넘기기도 일부 업체가 그럴 수는 있지만 저희 업체나 주위에 저는 들어본 적은 잘 없어요. 네. 여기서 나오는 게 대표 도매업체들 월 수익이 2에서 3천만 원에 불과하다. 그 정도로 수익이 작다 이래요. 그래서 시장이 작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이제 아는 업체 중에도 물론 이제 건강식품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연매출이 2천억이에요. 2천억. 월 매출이 그럼 얼마입니까? 180억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게 대표적인 무슨 도매업체가 2, 3천만 원이라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고 빵구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황당한 얘기거든요. 아마 누구한테 들은 것 같은데 누가 옛날에 밀수하던 시절에 도매라고 밀수 조금 했던 사람이 2, 3천만 원 벌더라. 이런 얘기를 갖고 와서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안 맞는 얘기고요. 네, 팩트체크 3가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애매하게 얘기를 좀 해놓으신 것 같은데 구매 전환율이 높다. 하지만 시장이 작아서 큰 그건 안 된다. 그 다음에 구매 전환 인트로 창이 있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이 다른 것보다 높기는 힘들다. 하지만 다른 요소 그러니까 이 성인용품은 우연히 들리는 게 아니고 꼭 찾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이 높을 수도 있다. 좀 애매하게 말씀하셨던데 제가 파악하라는 바로는 이제 보통 의류 쇼핑몰이나 이런 쇼핑몰 같은 경우는 사실 1%가 넘기 힘들어요. 전환율이. 100명이 들어오면 1명이 사기 힘들다는 거죠. 1000명이 들어오면 10명 미만이 보통 산다는 거죠. 만약에 2, 3%가 되면 대단히 높은 걸로 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체크하고 통계를 내보면 보통 1, 2% 돼요. 성인용품 쪽이 오히려. 그래서 실제로 구매 전환율 좀 높은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히 들린다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잠재 고객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구매 전환이 높지 않을까. 상품적 특성보다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성인용품 시장은 구매 전환율이 좀 높기도 하지만
좀 중요한 건 재구매율이 훨씬 더 높아요. 다른 데보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마케팅 하기 힘들고 이렇게 노출하기 힘들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노출이 힘들죠. 노출이 힘든데, 고객 입장은 똑같아요. 고객이 좋은 성인용품 쇼핑몰을 찾고자 한단 말이에요. 찾기 힘들죠. 찾기 힘들잖아요. 왜?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하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대부분 생각이 네이버에서 많이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좋은 업체를 찾아서 좋은 거래가 이루어진 사용자 경험이 이제 생겼어요. 그럼 이 사람이 다른 데 갈까요? 가고 싶어도 가려면 또 번거로움, 노력,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고객이 당연히 안 가겠죠. 잘하는 집에서 그냥 계속 사겠죠. 그리고 재구매율이 높아지고, 지금 이제 10년,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B2C 이런 쇼핑몰을 했던 업체들은 그런 게 대단히 커요. 오랫동안 사용했던 헤비 유저들이 계속 재구매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마케팅이나 이런 걸 마음껏 해도 충분히 수익이 높은 상태인 거죠. 구매 전환율도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재구매율도 훨씬 높은 편이에요. 다른 데보다. 자기가 관리만 잘하면. 근데 되게 이제 제가 이제 성인용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좀 덜한데, 많이 남아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100만 원 팔아서 90만 원 남는 거 기대하거나 80만 원 남는 거 기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판매한 사람들은 재구매율이 높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성인용품이라고 높은 게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했을 때, 서비스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된 상품을 판매했을 때, 그럼 재구매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성인용품이라서 홍보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이버에 성인용품 하다 보면 잘리고. 근데 병원 쪽에 마케팅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의료법만 아니면 내가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래요. 그리고 성인용품 얘기하면 성인용품 좋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법률 하시는 분 얘기해보세요. 똑같아요. 다 뭔가 하면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양말 판매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양말 판매하는 사람 10만 명은 되는 것 같아. 똑같은 부분은. 이게 뭐냐 하면 업종마다 다 이런 문턱은 있어요. 문턱이 있는데 성인용품은 좀 어떤 플랫폼을 갖고 채널 같은 데서 필터 같은 거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없으면 힘들긴 한데 실제로 그런 부분은 힘들긴 하지만 다른 업종도 다 그런 게 있고, 다른 데 한번 물어보세요. 똑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그런 필터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성인용품이나 성 관련해서 콘텐츠가 노출됐을 때 주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성 옷 얘기나 이런 거, 프라이팬 얘기 이런 거 막 들어오면 누가 그렇게 관심 있게 보겠어요. 성인용품 얘기하는 커뮤니티에 올라오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어디 노출되는 순간 그만큼 주목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어떤 채널로 접근하는 문제인 거지, 꼭 성인용품 힘들어 이거는, 성인용품 힘든 이유는 딱 그 마케팅 힘든 있어요. 맨날 어뷰중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어뷰중. 어뷰중이 뭡니까? 네이버 블로그에서 상위에 띄우고 카페에 가서 글 쓰고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잘리죠. 그 마케팅의 핵심이 뭡니까?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성인용품 컨셉과 마케팅이라는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드릴까도 생각 중인데, 성인용품이든 뭐든지 두 가지 요소가 상당히 큰, 매출을 견인하는 데서 상당히 마케팅 큰 요소인데, 하나는 컨셉입니다. 컨셉. 어떻게 컨셉을 잘 것이냐. 성인용품?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니야?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성인용품 창업을 하잖아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카테고리 똑같이 남자자이, 여자자이 이렇게 쩌라락 적고, 그 다음 배너 이래가지고 무슨 이벤트, 무슨 특가 이벤트, 이벤트 적고, 똑같은 것만 있는 똑같은 상품. 근데 그거를 컨셉을 보통 어떻게 하는 데가 잘 되냐면, 우리가 이제 버티컬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 영역만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좀 게이 쇼핑몰이라서 게이 컨셉으로, 그러면 게이 컨셉이면 말만 게이 컨셉이면 될까요? 그 컨셉을 녹이려면 이름, 카테고리, 그 다음 상품 설명, 그 다음에 게시글, 정책, 모든 게 거기에 맞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컨셉이잖아요. 그 컨셉을 만들고, 그리고 그 컨셉이 녹아있는 상품이 노출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죠. 컨텐츠가 있어야죠. 맨날 컨텐츠 없이 여기 좋아요 사주세요, 이거는 그냥 푸시 메시지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는 소음이에요, 소음. 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안 들어와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 매력적인 컨텐츠가 있는 데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찾아요. 뭐가 있지 이러고, 야 게이 어쩌고 이렇게 게이라고 자꾸 해서 그런데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노출되겠죠.
최소한 네이버는 안 되더라도 구글은 당연히 노출되겠죠. 왜? 구글은 사람들이 찾는 좀 더 좋은 콘텐츠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좀 흥분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하면 성인용품 마케팅이 힘들어서 안 돼요. 이거 바보 같은 소리죠. 그게 기회이다는 거죠, 오히려. 주목도 훨씬 높아지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과격하게 얘기한 부분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분인데 영상이 떠 있어서 그 적어 놓으신 거 보고 좀 황당한 게 좀 있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좀 내가 과격하게 얘기했다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얘기 드린 거에 좀 반론이 있거나 뭐 이러면 또 영상으로 또 주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하고 핑퐁하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지금까지 레드커머스의 아름다운 남자 섹시곤이었습니다.